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좀처럼 잘 안 바뀌는 것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참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정말 세상의 전통과 법들을, 관행들을 다 바꿔놓고 있는데요. 저 관광의 나라 이탈리아는 가보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많은 나라죠. 그런데 이 장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인터넷 쇼핑몰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이 소식을 비롯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를 입은 업종으로 거론되면서 바이오 업종이 주가가 꽤 올랐는데요. 올 들어서는 주가도 부진하고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코로나19가 또 한 번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관심은 다시 고조되는 모양인데, 오늘 증시 업종 분석 시간에는 바이오 산업의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폭락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낙폭이 매우 깊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낙폭도 비슷합니다. 1.7%가 내리고 있네요. 장 초반보다 조금 더 낙폭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오늘 주가 내리는 건 어떻게 해석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다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센티를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주가가 좀 싸져 있었다면 또 이렇게 충격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성장을 앞서 반영해서 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 또 촉발시켰던 변수 중에 하나는 결국 그런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미국채 금리가 좀 보여줬거든요. 국채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가장 놀라웠던 현상은 금리가 저렇게 빠르게 내려올지 다들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성장이라 본다면 성장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네. 그런데 주가나 기업 시장을 앞서서 그 기대값을 올려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 작업이 좀 더 격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라도 10년물 채권 사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죠. 세상 좋아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한 1.3% 정도 되는 저금리, 나중에는 꽤 비싼 금리처럼 보일 거다. 난 저 채권이라도 사겠다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굉장히 암울해지고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좀 다르게 긍정적으로 보다가 혹시 예. 저분들 생각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는 좀 손실본 포지션들이 청산하면서 금리 하락이 좀 격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 외에 좀 인플레가 좀 진정되겠다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 비용 측면에서는 또 변화가 없거든요. 유가는 잘 안 빠지고 있고 어제도 유가는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기업 실적이에요. 예. 우리들도 다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 장세로 갈 거야. 이런 기대가 올해의 기대치였죠. 근데 요번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딱 느낄 수 있는 게 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주가 잘 반영을 안 하죠. 예.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딱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밀어내기 식으로 반도체를 많이 만든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다들 4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내년에 좀 공급 과잉 오나 그랬었는데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상황이 좋았다면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예. 지나치게 좀 어떻게 보면 일부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공격적인 이익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이익의 마진 축소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 어쩌면 시장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유가도 그렇지만 또 이런 밀어내기식 출하가 늘어났다면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단기적 수요 폭발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촉발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확산이 일으켰지만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데다가 실적 모멘텀도 약화되는 시기 이것이 동시에 작동되다 보니 시장이 좀 주춤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도 낙폭을 좀 줄이고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꽤 내렸고요. 유럽도 네. 어젯밤에 많이 내리는 것 같고 오늘 아시아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다? 그렇죠. 특히 한국처럼 제조업 수출이 기업이 결정 변수인 국가는 예. 특히 이럴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미국채를 선호하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때 되면 우리는 제조업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아마도 수출 증가를 감속하는 구간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 현재 상황을 좀 더 이러다 보면 만약에 그 실적 가시성이 3분기, 4분기, 3분기 지나고서 약해진다면 예. 이러한 우려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겠지만 예. 중요한 건 실적 장세가 되려면 기대가 낮아져야 전진할 수 있다. 제가 이 프로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길게 보면 오히려 기대가 좀 낮아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좀 너무 높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예.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릴 때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괜찮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우리나라밖에 공장이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예. 뭐 소파나 가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TV나 이런 것들은 아유 집에만 있으니까 큰 TV 좀 바꾸자 하는 수요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팔렸는데 예. 근데 걱정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세상 다시 그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런 혜택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시 퍼지면 미국에서 돈을 더 풀 거고 또 그 돈으로 우리나라 TV 살 거고 그 기대를 또 한 번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작년에 샀는데 또 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노트북과 PC에 몰렸던 보복 소비 반영은 네. 바뀔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 집단명에 가까워지면은 공연을 보고 외식을 하고 이런 소비가 멈춰 있던 서비스 업종 쪽이 올라올 거다는 기대가 높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는 그런 쪽에 폭발적 보복 소비가 나오는 게 맞았는데 네. 또 우리 같이 제조업국가 좋았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소비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살 거 다 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트북 다 많이 바꾸고 TV도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좋아지니까 반도체를 많이 출하해야지 해놨는데 만약에 그만큼 수요가 없다면 예. 우리가 반도체 과거에 아무리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출하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경우에는 항상 가격이 주춤했었거든요. 예. 우리가 그 역사적 경험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발표 때부터 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냐 일반 투자자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간단치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때 좋아질 건 맞지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온 위험은 어떤 소위 출하가 늘어났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소비가 많이 진행되었다 보복 소비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가 맞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먼저 달려갔다가 놀라서 주춤거리는 것이다. 삼성전자요. 전에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 12월 포워드 기준으로 1.8배가 밀렸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로 봤을 때가 싸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익이 3분기에 사실 실적이 한 15조 넘게 나와도 한 50조 좀 넘는 건데 이게 2018년 레벨이에요. 이익으로 보면 물론 실적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주가 오른 거 생각하면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주가가 싸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주가가 앞서간 이익을 좀 정당해 왔는데 그럼 앞으로 더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마진이 늘어나야 되는데 마진이 늘어나려면 결국 가격을 올려 정가시키거나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정가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에 비해서 비용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플레는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인플레가 강하지는 않는데 코스트 쪽의 비용은 잘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씀드리면 기자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시장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고용 같은 거 부진한 거랑 약간 물가 코스트 쪽 보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슬슬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요인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아마 반영을 좀 해가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밀리면 또 좋은 기회가 오니까 너무 걱정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물 건너 나라 밖의 경제 뉴스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저희가 글로벌 리포트라고 해서 나라 밖의 경제 소식을 따로 듣는데 네. 점점 더 나라 밖의 경제 뉴스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몇 년 후에는 나라 안 경제 소식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모아서 듣고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 만큼 요즘은 국제 뉴스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갔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탈리아는 명품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장인들이 만들어서 자기 가게에서만 팔고 네. 아니면 말고 세일도 안 하고 뭔지 장인 정신이 있는 나라죠. 네, 그런 자존심으로 유명한데 여기서도 이커머스, 인터넷 쇼핑을 좀 우리는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 이탈리아에서 뭐 의류나 액세서리, 가구, 종교용품까지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는 그 소매업체 또 중소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월에만 온라인 소매 판매량이 50%가 증가하면서요. 유로존 평균이 42%거든요. 예. 이거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특별히 더 인터넷 쇼핑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네. 근데 이들이 지금 온라인 판매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이냐면 종교용품을 판매하는 한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묵주 같은 게 주문이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성당에 가져가서 기도를 하고 보낸다고. 그 묵주를? 네. 왜요? 왜? 그 정도로 이제 장인 정신이 우리 고객님이 네. 나랑 만나지 못했지만 순수한 거죠. 고객님이 직접 오셨다면 제가 이렇게 고객님 손에 딱 쥐어드렸어요. 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택배로 보내기에는 너무 서로 정없는 것 같고. 네. 그런 네.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실제 사례가 있어서 좀 몇 개 갖고 와봤거든요. 네. 그 이탈리아의 1970년대부터 넥타이를 만들고 있는 장인이 있는데 네. 전 세계 수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곳이래요. 말 그대로 그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넥타이라서 미국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도 고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로 유럽 전역에 소매 매장과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예. 이곳이 지난해 이베이에 매장을 내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넥타이를 만드는 장인이 70세 고령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베이 매장을 내기 위해서 검색 엔진의 최적화가 무엇인가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넥타이 검색하면 내 매장이 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네. 거. 돈 내셔야죠 뭐. 그리고 또 가구와 가정용 장식품을 판매 유통하는 기업 중에 몬도 컨베니엔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이 기업이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 투자를 더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했던 이 팬데믹 단계에서도 회사의 수입을 정상 수준의 70%로 유지하는 요인이 됐다. 인터넷에서도 파니까 네. 나름 그 매출로 버텨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사실 인터넷 잘 안 하려고 하죠.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부터 시작해서 워낙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맞아요. 시민들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도시가 더 많아서 네. 그냥 가게에서 팔면 되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이게 유로스탯이라는 유럽 통계기관 수치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 유로존의 비즈니스 디지털화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예. 2020년 기준으로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사업체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일랜드였는데 네. 여기가 40%였고 이탈리아가 16%였습니다. 야, 온라인 쇼핑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신세대. 그런 느낌. 네, 이탈리아가 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좀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져 온 것은 사실인데 2015년까지만 해도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 판매자들이 10곳 중에 한 곳도 되지 않았대요. 네. 이 정도로 유로존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한데 속도가 붙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안 팔리고 못 팔고 네. 못 만들고 이런 악순환. 그렇죠. 그래서 오프닝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온라인 상거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또 관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숙소 예약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코로나로 관광이 멈추면서 그 이탈리아 전자상거래의 어떤 티핑 포인트, 그런 전환점이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도움을 줬구나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앞으로 몇십 년도 온라인 쇼핑을 안 할 분들인데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생산과 유통 기업들의 그 주요 전략이 네. 그 디지털화 이걸로 자리 잡는 추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도 좀 지원을 좀 하는 분위기겠어요?
그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중소상인들의 이커머스 진출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화 엄청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올해 1분기 유로존 내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기록한 국가인데 유로존 전체가 0.3% 위축된 반면에 GDP 성장률이 네. 1분기 거가 그렇죠. 예. 성장률이니까. 예. 이탈리아는 이전 3개월보다 0.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지금 EU가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어치 유럽 경제 회생 기금에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유로존 국가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회원국에 지원이 되는데 이번 달부터 이제 지급이 될 거예요. 근데 최대 수혜국이 바로 이탈리아거든요. 나름 타격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럽에서 남쪽이 더 타격이 크죠. 관광으로 먹고 살던 나라에 그렇죠. 코로나19니까 제일 컸겠죠. 네, 예. 그래서 한 우리 돈으로 270억 원 정도 지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뭐 다른 곳에도 쓰이지만 경제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에 쓰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건 우리가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새벽 배송도 좀 하고. 호주하고 중국 얘기 좀 해보죠. 네. 중국하고 호주는 안 그래도 좀 서로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기분은 서로 안 좋아하는 사이 나쁜 사이였는데 요즘 더 나빠졌어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이제 호주는 뭐 거의 미국의 거의 삼촌 조카 이런 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주 중국도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랍스터 그러니까 바닷가재 밀수입이 성행한다 이것 때문에 호주와 중국이 사이 나빠지는 바람에 네.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지난해 11월에요. 중국이 일방적으로 호주산 랍스터에 대해서 본토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호주 랍스터 생산자들에게 생계가 끊길 만큼 타격이 굉장히 컸던 일이었거든요. 호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년 호주의 바닷가재 수출에서 중국이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5조 원이 넘는 가치인 건데요. 야.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즐겨 먹던 호주산 랍스터가 끊기다 보니까 홍콩을 통해서 밀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호주산 랍스터를 네. 중국으로 직수입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는 못 홍콩 들어오게 하나- 하지만 네, 내 하나 입맛은 참을 수 없으니 그런 거죠. 음. 예, 이게 얼마나 늘었나 보니까 호주에서 홍콩으로 수입되는 물량만 최근에 5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홍콩인들이 다 먹지 않고 예. 대부분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그렇겠죠. 있는데 예. 중국 세관 자료가 그걸 증명해 주거든요. 홍콩산 어류와 갑각류의 지난해 수입액이 9월 50만 달러에서 올해 4월에 1,000만 달러로 20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홍콩으로 들어온 호주산 랍스터가 중국 선전이나 광동에서 이 쾌속정 배 있죠. 빠른 모터 달린 배로. 네, 이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밀수가 되는데 네. 홍콩의 한 언론이 한 달간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랍스터 추적. 네, 그래서 이렇게 들여온 랍스터가 중국 내에서 최근에 바이두나 뭐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이 마리당 거의 200달러 넘게 한 마리에 한 20만 원, 22만 넘는 원이네요. 거죠. 네, 랍스터 버젓이 한 마리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살아 있어요. 네. 저도 시켜본 적 있는데 게. 그게 뭐 잡은 지 몇 시간 안에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야 맛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온라인 쇼핑으로도 팔길래 신기해서 시켜봤더니 정말 살아있더군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수입 금지인데 중국 정부가 단속할 텐데 그러면 랍스터 가게로 밀수된 랍스터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대놓고 팝니까? 경찰이 볼 텐데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온라인으로 네. 배달을 하는군요. 그냥 호주 당신들이 밉다. 그냥 안 살 거야. 이게 명분이었어요? 뭐 사실 이유는 음. 뭐 호주 정부가 그 코로나 발원지로 주목된 중국에 대해서 역학조사 요구하고 예. 미국과 함께 중국 압박 기조에 동참하면서 일종의 무역 보복인 건데요. 이제 겉으로는 우리 무역 보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네. 호주산 랍스터에서 카드뮴이 발견이 됐다. 이게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예. 호주 쪽에서 직접 검사를 했더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핑계 된 거다 이거죠. 호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중국이 거죠. 네.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하지. 무역 보복인 겁니까? 그 결국은? 그렇죠. 무역 보복 중 하나입니다. 뭐 네. 보리, 와인, 소고기 이런 것도 다 금지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또 바닷가재도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리, 와인, 소고기, 바닷가재를 그럼 중국인들이 갑자기 안 먹느냐 하면 그건 아닐 거잖아요. 뭐 다른 곳에서 어딘 가서 사오겠죠? 할 수 있는데 바닷가재는 또 호주인가 봅니다. 그래서 바닷가재를 중국한테 안 팔면 네. 중국인들은 바닷가재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 다른 러시아산 바닷가재 이런 거 사 먹겠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산 바닷가재를 사 먹던 일본인이나 이런 한국인들은
물건이 없으니까 호주에서 사오겠죠. 호주산 바닷가재는 남아 넘칠 테니까 중국으로 안 가면. 그럼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아닌가요? 바닷가재는? 근데 이게 보니까요. 네. 제가 기사들을 외신들을 봤는데 사진에 이렇게 랍스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랍스터랑 좀 사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지 하고 봤더니 예. 우리나라에서는 크레이피쉬로 불리는 이 새우과더라고요. 이 크레이피쉬랑 그럼 랍스터랑 무슨 차이야 하고 또 수산시장 단골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랍스터 가재과는 예. 집게발이 있고 물면 예. 아픈 거. 네, 예. 이 크레이피쉬는 집게발이 없는 새우처럼 다리만 여러 개가 있는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호주에서는 주로 이런 그 새우 같은 거, 예. 앞발 없는 거. 네, 그걸 그거 중국인들은 그냥 랍스터라고 부르는군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외신에서도 뭐 락 랍스터라고는 썼는데 예. 뭐 어쨌든 중국인들이 랍스터 좋아합니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네. 비싼데 많이 먹네요, 중국인들이. 이게 좀 선명한 붉은 빛깔이 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중국어로 번영을 하면 이 드래곤 쉬림프라고 해가지고 예. 이 이름도 복되고 길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먹는다. 네, 축하하는 자리 뭐 행사에서 자주 먹습니다. 그런 게 있는가 보군요.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돈을 벌면 돈을 쓰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돈 벌면 여행 가는 것 같고 네. 특히 해외 여행. 중국인들은 돈 벌면 먹는 거 고급스럽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비싼 것도 많이 먹는구나. 다른 얘기도 해보죠. 7월 6일이 미국에서는 내셔널 프라이드 치킨 데이였다고 해요. 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내셔널 햄버거 데이도 있고요. 예. 근데 오늘은 진행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치킨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이 날이 기름에 푹 담궈서 튀긴 후라이드 치킨을 먹는 날입니다. 저녁에 치킨집들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치킨 튀겨 먹는데 전통 중에 하나가 이 버켓이라고 하는 양동이 같은 큰 통에 예. 가득 담아서 뭐 가족 친구들과 나눠 치킨 먹는 튀겨서 먹는 날 네. 치킨데이. 네. 근데 뭐 치킨데이를 이걸 굳이 만들어서 먹을 만큼 뭔가 의미 있어요? 우리 뭐 장아찌데이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먹긴 먹지만. 뭐 미국인들도 설문조사 해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치킨 먹는다 이런 응답이 제일 많았긴 한데 네. 아무래도 치킨, 후라이드 치킨이 미국인들에게 좀 의미가 있는 음식이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치킨의 기원이 미국의 노예제도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닭을 튀겨 먹는 방식 자체는 사실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가져왔는데 네. 이 튀기는 방식이 양념 없이 좀 밍밍한 맛이었대요. 근데 이때 이들의 노예였던 예. 서아프리카인들도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자신들만의 닭 튀기는 요령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주방에서 부엌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각종 양념을 추가해서 후라이드 치킨을 만든 건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약간 좀 짭짤하게 네, 양념을 여러 양념 가지 넣는 게 이들의 방식이었군요. 네, 예. 그리고 또 당시에 닭고기가 어떤 부유층에서는 고기 취급을 못 받았어요. 좀 몸이 약하고 아픈 사람한테 적합한 식량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그 1741년에 노예들이 돼지와 소, 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을 때도 여기 예. 닭고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는 무슨 가끔씩이나 특별할 때나 약으로 먹는 네. 닭고기 스프 뭐 이런 거 만들어 먹을 때나 먹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닭을 먹는다고 하면 보통 닭 안심이나 가슴살 같이 살이 많은 부분을 살짝 그것만 먹고 말지. 뭐 다리나 목, 날개 같이 살이 많이 없는 곳은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노예들이 주워서 네. 이걸 튀겨서 요리를 해 먹었던 거죠. 그리고 또 돼지 기름이 그때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푹 튀겨 먹었고 네. 열량이 많잖아요, 튀기면. 예.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했던 그들에게 최적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힘이 되는 음식이었다 해서 예. 이 후라이드 치킨은 흑인들의 소울푸드다. 그래서 소울푸드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흑인 음악에도 소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게 네. 이제 KFC죠? 그 할아버지는 백인이긴 한데 네, 예. 뭐 그래도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해서 그게 이제 흑인 문화였다. 네. 어려울 때 흑인들이 먹었던 그 추억에. 네. 우리나라 부대찌개 같은 거네요. 우리도 군인들이 버린 음식들 갖다가 한번 끓이면 괜찮아 하면서 끓여서 먹었다면서요.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비유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의 제약 바이오주 업종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차장님 치킨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치맥.
퇴근하고. 맥주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치킨 우리는 가끔씩 시켜서 이제 한강가 같은 데서 먹기도 하고 길에서도 먹기도 하고 즐겨 네. 먹는데 치킨 시키면 돗자리 주잖아요. 한강에서. 그렇습니까? 네. 어. 깔고 앉아 먹으라고 치킨과 돗자리를 함께 주십니다. 그 돗자리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긴 한데 저는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아 가져와서? 네. 조금 전에 그 미국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흑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치킨 먹는 거 되게 꺼려한대요. 왜 치킨 그렇죠? 그 권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마 잠깐 말씀 주시고 가셨는데 그게 이제 흑인들이 즐겨 먹던 전통 음식이라서 그게 뭐 인종차별과 관련해서는 약간 조롱의 의미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먹는 뭐 그렇다고 거라서, 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치킨의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인들이 한강 오면 깜짝 놀라겠네요. 네, 뭐 굳이 그 따지겠어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자 오늘 바이오 산업은 요즘은 분위기가 뭐고 어떻고 이슈는 뭡니까? 일단은 바이오 산업이 좀 요즘은 어려워요. 올 한 해 어려웠는데요. 네. 또 최근엔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6월 말 들어서면서부터 영국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오늘 4단계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예. 주식시장이 좀 충격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종은 그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 네. 엄청 좋았잖아요. 뭐 예. 마스크와 함께 엄청 팔려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매우 좋았는데 코로나가 또 괜찮아지면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네. 이 상승했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이제 백신이랑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들도 기대감에 엄청 올랐었는데 사실 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또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뭐 식품제약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소식 들려오면서 네. 임상 이상이 좀 유의성이 없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아예 신약 개발 자체가 거의 올스톱 된다고 하더군요. 네. 뭐 병원에서 임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요. 만나서 세미나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에 올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나머지는 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 초에 유난히 그 임상 실패했다 네. 이런 뉴스들이 그러니까 백신을 제외한 다른 약품 네. 그런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하다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백신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건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데 만든 곳은 개발한 곳은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더군요. 네, 그런 거를 이제 CMO라고 하는데요. 네. 뭐 다른 산업에서 비슷한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라고 하고 설계도 갖다 주면 이거 만들어줘. 제작만 대행하는. 네, 예. 위탁 생산을 하는. 그다음에 뭐 가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의류 쪽에서는 예. 이제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해서 OEM이라고 많이 하는데 제약에서는 CMO라고 합니다. CMO가 뭐의 약자예요?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약자인데요. 계약 생산이란 뜻이군요. 네네. 직역을 하자면 네. 만들어주기로 계약하고 거기서 만들어주는. 생산만 하는.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쪽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모더나가 mRNA 백신의 네. CMO 수주를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줬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방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제약업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이제 삼성바이오와 네. 셀트리온인데 예. 이 두 회사가 하는 게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CMO도 잘하거든요. 바이오시밀러는 약간 이제 다른 게 복제약을 만드는 거예요. 예. 특허가 만료된 약, 이제 특허가 이제 한 20년 지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 약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싸게 좋게 생산하느냐. 이게 그거는 과거에 이른바 카피약이라고 불렸던 네. 뭐 제네릭이라고도 불렸던 네. 성분 다 뻔한 거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어서 너도 나도 만들고 그런 약이 아닌가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화합물을 합성한 건데 네. 요거는 항체 같은 생물 요거를 배양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허는 이제 풀려서 네.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이게 화학적으로 복제하는 거면
화학 공식을 가지고 복제하는 거면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만들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성능이 더 좋은 약도 나오거든요. 그걸 바이오 베터라고 합니다. 아, 오리지널보다도 오히려 더 좋아? 네. 그래서 뭐 좀 싸게 오리지널의 그 MS를 많이 이제 뺏어 먹는 뭐 그런 효과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약업계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요. 사실 제약업의 단점이라고 하는 게 돈을 못 벌어요. 왜요? 개발만 하다 보니까 R&D 비용만 들고 약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 하는 업체들은 또 큰 업체들도 많고 공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실합니다. 돈 잘 벌고. 네, 돈도 잘 벌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긴 그러나 하지만 그게 이제 자기들의 오리지널 약은 아니고 네. 특허가 이제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밀러를 잘 만들어야죠. 영업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공장인데 약 공장인데. 약 공장인데 굉장히 잘 만드는 약 공장이다. 믿을만한. 그렇대요. 그러니까 성격은 제조업이고 이익도 보면 제조업 이익인데 네. 주가 멀티플은 바이오 멀티플을 받으니까 굉장히 높죠. 똑같이 100억 원 버는 어떤 다른 회사보다는 주가는 많이 높은.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들 백신도 수입해오고 치료제도 아직 못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하나가 네. 예.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 만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사실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CMO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앞서 있는데 백신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뭐 백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고요. 몇몇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같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제 항원을 합성해서 이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그런 그 방식이죠.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7월에 임상 3상이 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는 3상이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어 보이고 네.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업체는 이제 과거에 지카 바이러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뭐 모기나 이런 거에 물려서 동남아에서 그 이제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모더나가 지금 개발을 한 mRNA 기반의 백신 개발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는 자회사가 네. 이 mRNA 백신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 CMO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도 만들어 판다. 네. 자회사가 이런 걸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걸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3상 요거 발표하면서 3상이 좀 성공적이었거든요. 레키로나가 약 이름이에요. 네, 약 이름입니다. 치료제 이름인데 네. 2상에선 실패했다. 그러니까 유의성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대규모 3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유의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증 환자, 그다음에 네. 사망 환자 발생률이 72%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게 10월 정도에는 유럽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올해 2월 달에 치료 목적으로는 조건부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도 먹고는 있다고. 그러니까 주사 형태죠? 네. 정맥 주사 형태로 12월부터 예. 나왔었는데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악재도 하나 있어요.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도 이제 피라맥스라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를 흐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임상 2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3상에서 이번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도 2상에서 안 좋았다가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예. 일단 통계적 유의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3상은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1,000명 이상 내년 1년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도 지금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네.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치료제가 개발이 안 돼서 네. 좀 문제인데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공포감은 좀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치료제로 쓰이는 건 있긴 있는데 주사도 맞고 무슨 약도 먹고 아직 이것만 있으면 뭐 사망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 네. 이틀이면 나아요 하는 그런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독감 수준이다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겁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치료제가 없고 뭐 백신이 개발이 안 됐다 보니까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로 우리랑 말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잠깐 좀 와서 대화 좀 하자. 실험 좀 하게. 실험도 실험인데 계속 갈 거면 말을 해라. 정말 앞으로도 3년 후, 5년 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있을 것 같으면 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개발할게. 백신이건 치료제건. 지금 제약회사는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백신 만들어 놓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맞으면 이제 다 뭐 집단 면역도 생기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러려고 하다가 요즘 이제 그 델타 바이러스라고 변이 생기는 바람에 약간 더 긴장하는 건데 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년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버리면, 없어지면 네. 이 돈 어디 가서 달라고 할 거예요, 개발비를. 그래서 투자를 조금 꺼리고 있긴 한데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는 뭐 모더나도 이제 국내에 센터를 지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mRNA 이런 방식을 이제 뭐 확산을 시키겠다라고 예. 하니까 이거 끝난다라고 해서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쪽의 약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백신의 종류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네. 백신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이 돈 많이 드는 거 나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게 백신 만드는데 큰 돈 들었어요가 아니라 백신은 쉽게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효과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임상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네. 기껏 임상 다 해놔서 이제 효능 있네요 이제 팔까요 하는데 병이 사라져 버리면 뭐 다 요즘 이제 그런 거 안 맞아요 이러면 그러면 낭패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들어간 돈을 어디서 다시 뽑을 방법이 없는 음.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거라면 그 기술을 어디 다른 데 응용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임상시험하는 데 들어간 돈이니까 다 인건비 준 돈이라서 이거를 어디서 뽑지 하는 걱정들을 또 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그래서 언제 없어질 건지 우리 합의를 보자. 코로나19한테. 네. 빨리 없어질 거면 올해 연말까지 그냥 없어지고 계속 갈 거면 그냥 한 5년 10년 가는 걸로.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제가 뭐 아침에 자료를 좀 보니까요. 뭐 영국도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뭐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다 봉쇄를 계속 하고 있다. 네. 일본은 긴급 조치 발령해서 무관중 도쿄올림픽 하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최근 발생하는 환자의 50%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잡힐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저는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 듣는 게 직업이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열이 안 나니까요. 네. 사람들이 걸려도 걸린지도 모르고 한 2, 3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 퍼지고. 네. 정말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게 후반전 15분부터 아프기 시작하니까 네. 보통 코로나는 전반전 10분부터 아프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퍼뜨릴 시간이 전반 10분밖에 없는데 이 델타 이 친구는 후반전 15분부터 아프니까 열과 기침이 안 전반전 나서. 내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감염도 시킬 수 있고 모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군요. 바이오 산업 투자할 때는 주식 시장에서는 뭘 좀 참고하거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가 정한 이제 새로운 먹거리인데요. 일단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한 종목이 급등할 수도 있지만 떨어질 때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들. 그런 데 투자하시는 게 여러 종목 모아서 한 바구니 네. 담아서 그 바구니 파는 거. 네, 그러면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도 줄어들고. 그렇긴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